백마강을 젖줄로 부소산에 기대어 펼쳐진 그 옛날 사비 부여.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천년고도 부여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오늘도 끊이지 않는다. 이곳 한적한 부소산성은 분명 백제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노천년을 흐르는 백마강이며 소나무 숲 사이를 떠도는 바람처럼 백제의 역사는 무심한 세월 속으로 흘러갔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백제는 과연 무엇일까? 백제하면 일단 공주 부여가 도읍지였으니까, 그리고 망했다, 그런 망한 역사라는 그런 게 생각이 나요. 좀 이렇게 차분한 기분이 드네요. 예, 그런 어떤 뭐 화려한 것보다도 역사가 더 오래돼서 그런지. 또 이 낙하암이라는 데를 또 올라오다 보니까는 또 경주나 또 다른 유적지보다도 조금 좀 왜소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생각나시는 거? 의자왕 삼초궁녀.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세요? 예. 아마 이 역사가 통일 신라에 의해서 말살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철저히 파괴되고,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역사의 그 비애를 느끼기도 하고. 의자왕과 삼천궁녀로 기억되거나 패망의 아픈 역사 정도로만 각인돼 있는 백제. 우리는 그 아픈 역사를 되짚어 옛 백제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백제에 관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설문조사는 대전과 충청남도 전역에서 실시했고, 조사 방법은 대상자를 직접 만나 결과를 얻어내 신뢰도가 가장 높다는 1:1 대면 방식을 택했다. 그렇지 않아요. 조사 대상자는 각 지역 인구와 연령층의 분포를 종합해 대전 지역 200명, 충남 지역 300명 등 모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설문 내용은 백제사 전반에 걸친 내용으로 구성했다. 충남, 아산군, 온양호. 저기 박물관. 우리는 설문 응답지를 컴퓨터로 분석해 종합 데이터를 만들어 그 결과를 얻어냈다. 왕국은 사라졌지만 천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이곳 백제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백제에 관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 백제 하면 떠오르는 단어에 대해 무령왕릉을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의자왕과 낙화암으로 주로 백제 패망과 관련된 답을 했다. 백제의 뿌리에 관한 물음에 대해서는 55%가 부여족, 35%는 고구려족이라고 답했고, 700년 백제 역사에 대한 질문에는 25%만이 700년이라고 답해 백제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역사평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함을 공감하고 있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이유를 미흡한 정책 지원과 패망국인 까닭에 두고 있었다. (700년의) 역사를 일구어낸 백제. 현재 많은 사람들은 백제의 역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함을 아쉬워한다. 그렇다면 이 땅의 백제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감춰진 역사의 의문점을 찾아내는 일일 것이다. 먼저 백제의 뿌리를 배우고 있는 한 고등학교 역사 시간으로 들어가 본다. 부여의 계통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고구려 주몽의 아들 원조가 남하해가지고 백제를 건국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 선배인 5차 교육과정 내용을 보면 백제의 시조는 원조왕이며, 이 원조는 고구려 시조 주몽의 아들로 되어 있으니 백제는 고구려에서 나온 나라가 된 것이다. 그렇죠?
유민들이 내려와서 백제의 뿌리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학생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해보았다. 교과서 내용 그대로 백제의 뿌리를 고구려라 답한 학생들이 많았다. 정설로 받아들이기 마련인 국사 교과서. 그렇다면 이 국사 교과서에 기록된 백제의 시조인 온조가 고구려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국사 교과서에 실린 삼국사의 기록들은 대부분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토대로 하고 있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 의하면 백제는 고대 왕국인 북부여에서 출생해 고구려를 세운 추모 혹은 주몽의 아들이 건국한 것으로 돼 있고 그가 바로 백제의 시조 온조왕이라는 것이다. 즉 고구려는 부여국에서 나왔고 백제는 고구려에서 시작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이 내용을 믿는 입장과 사료 비판을 해야 한다는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고 있다. 계통은 고구려로 우선 보고 그 또 전 계통은 부여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백제가 가장 흥할 때, 그러니까 근초고왕 때, 13대 근초고왕 때인데 아들 근구수왕하고 더불어서 그 평양에 그 침공을 갑니다. 그 침공을 가서 고궁원왕 사유를 그 활로 쏴서 죽이는데 부하인 그 막고해가 이제 그 족함을 알았으면 이제 물러갑시다. 그래야 욕됨이 없고 여기서 끝이면은 위험이 없다고 이제 간합니다. 물론 이것을 도교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 개인 같은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아버지의 나라를 침공을 하고 거기에 왕을 죽인 격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찜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주둔군을 파견하지 않거나 그대로 두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는 구절은 아무래도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대로 물러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암암리의 묘사가 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견해의 고고학적 증거는 바로 백제 왕실의 묘역인 서울 석천동 적석청 무덤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돌을 피라미드 형태로 쌓은 이 적석청은 만주 지방의 무덤 양식인데 고구려의 예수도였던 중국 지반시에서 발굴된 고구려 적석청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새로운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 삼국사기의 그 백제 건국 신화는 고고학적 자료로 입증됐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 이 서울 지역 한강 하류 일대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다시 재개가 됐는데요. 바로 이 적송묘 이전에 소위 그 토광묘, 이 토광묘라고 하는 것은 지하에 장방형의 묘광을 파가지고 광을 파서 거기에 나무관을 이제 안치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 토광묘를 쓰던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토광묘라는 것은 고구려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고 이 고구려보다 북방에 있었던 소위 그 부여, 이 부여국의 묘제가 기본적인 묘제가 토광묘 혹은 목광묘입니다. 목광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그 백제의 어떤 그 소백제의 어떤 그 출발이라고 할까, 이것을 종전과는 전혀 달리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냐. 다시 말하면은 백제의 뿌리를 고구려와 직결시킬 게 아니라 그 전에 부여와 직접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큰 어떤 그 인식의 전환이랄까요. 이것이 초래된 것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발굴된 백제의 토광묘를 놓고 볼 때 백제는 고구려가 아닌 부여국에서 갈라져 나온 것인데 삼국사기 백제본기는 백제의 시조 설화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있어 흥미를 끈다.
여기에 보면 고구려 주몽의 아들 온조왕 이외에 두 사람의 시조설화가 더 등장한다. 그 중 하나는 백제의 시조는 온조가 아닌 비류로, 비류의 아버지 우태라는 사람은 북부여왕 헤브루의 서선이고 비류의 어머니는 소선호라는 여인인데, 우태가 죽자 소선호가 고구려를 세운 주몽과 재혼했다는 기록이다. 즉 백제의 시조는 부여 사람 우태의 아들 비류라는 것이다. 또 다른 기록은 부여국 시조인 동명왕의 후손 구태라는 사람이 지금의 한강과 황해도 부근인 대방 옛 땅에 백제를 세웠다는 중국 사서의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결국 백제 시조와 관련된 구태와 우태는 모두 부여국 출신인 셈이다. 즉 삼국사기와 중국사서, 일본 서기 등을 종합해볼 때 5개의 백제 시조 신화 중에 단 하나만이 고구려 주몽의 아들 온조왕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삼국사기에 보면 이제 북부여 계통, 또 하나는 이제 고구려 계통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삼국사기에 또 보면 제사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고구려 건국 시조를 동명왕으로 해놨습니다. 동명왕은 잘 알다시피 부여의 건국 시조가 되겠고요. 그리고 속일봉기라고 하는 일본의 역사책에 보면은 도모대왕이 일신의 강령을 받아가지고 문득 부여에서 나라를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부여 계통의 건국설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태 건국설화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기록에 보면 구태가 시조로 되어 있는데, 이 구태는 바로 부여의 어떤 유속이랄까 이것을 계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5명의 그 건국 시조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4명이 부여 계통의 설화를 가지고 있고, 단 한 사람 온조만이 이제 고구려 계통의 그 건국 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4대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의 그 건국 시조의 계통을 고구려 1번대로 보는 것, 이것은 어떤 관성에 젖은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발상의 전환이랄까, 그리고 허심하게 역사적인 사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여든 고구려든 백제는 북방에서 내려온 민족의 나라임에 분명하다. 그렇지만 삼국사기가 많은 부역의 시조 설화를 뿌리치고 굳이 고구려 주몽의 아들인 온조를 내세운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또 하나의 의문점은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기 전에 이미 삼국에 대한 역사를 정리한 구삼국사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김부식은 어떤 의도에서 삼국사기를 편찬한 것일까? 기왕에 삼국시대에 대한 정리된 역사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부시가 새삼스레 삼국사기를 편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수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그 소위 구삼국사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를 정통으로 보고 편찬한 역사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김부식은 그것을 신라 중심으로 변경시킬 그런 필요를 느낀 것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김부식은 신라 왕실의 후예입니다. 경주 김씨고, 또 바로 김부식은 그 평양에서 반란을 일으킨 묘청의 난을 진압한 것인데, 진압한 그 책임자입니다. 김부식 자신으로 보면 혈연 관계로 봐서도 신라 계통이고, 또 그 사람의 정치적 입지라고 할까, 이것이 고구려의 어떤 부흥, 이것을 표방하는 그러한 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한 그러한 승리자로서 이제 삼국사기를 편찬한 것입니다. 백제인 스스로 쓴 역사서가 사라진 가운데 삼국사기 속에서 백제는 삼국 중 가장 늦게 건국되고 고구려를 아버지 나라로 받드는 속국으로, 또 외소한 왕국으로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백제는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 한반도가 크게 부여, 고구려, 삼한으로 나누어져 있을 당시 백제는 마한 54개국 중의 하나인 아주 작은 국가로 출발했다.
삼국사기에 보면 북방에서 내려온 온조와 비류 형제는 지금의 북한산인 부하악에 올라 도읍지를 찾던 중 온조는 서울 지역인 위례성에, 그의 형 비류는 인천 지역인 미추홀에 각각 나라를 세웠다고 전한다. 그 후 비류가 죽자 그 세력들은 온조의 위례성으로 합쳤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백제가 지금의 서울에 도읍을 정했던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 가까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와는 달리 40, 50대로 갈수록 서울 지역이 백제의 옛 도읍지임을 모르고 있었고, 또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백제의 도읍지를 묻는 질문에 위례성인 한성은 2%에 불과했다. 그러나 백제 왕국 700년 역사 중에 온조 왕대부터 21대 계로왕에 이르는 500년 왕도를 굳건하게 지켜나갔던 곳이 지금의 서울인 한성이 아니었던가. 고이왕 때 이미 법을 만들어 국가의 틀을 갖췄고, 근초고 왕대에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급부상한 백제의 한성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500년 세월을 누렸던 백제의 도읍지를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는 서울 지역의 백제 유적지를 돌아보기로 했다. 조선이 도읍을 정하기 이전부터 이미 백제 사람들이 왕도를 일구며 살았던 서울. 백제의 한성 500년 역사는 한반도에 거대한 수로 한강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하지만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진 서울의 한켠에서 백제는 잊혀져 가고 있었다. 다만 그 옛날 백제의 옛 토성들이 잊혀져가는 한성시대 백제를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마치 제방처럼 보이는 백제 초기의 풍납토성은 본래 둘레가 4km에 달하는 거대한 토성으로 한성시대 백제의 주성으로 보고 있다. 현재 풍납토성은 1925년 대홍수로 한강변에 축조된 성벽이 유실되어 400여 미터만 복원된 상태고, 나머지 미복원 부분은 주택가에 묻혀 토성 흔적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방치돼 있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안에는 한성시대 백제 왕성으로 추정되는 몽천토성이 자리하고 있다. 초기 백제의 도성인 하남위례성으로 보고 있는 이 몽천토성은 전체 길이가 2.3km에 이르러 왕성으로서는 규모가 큰 편이다. 지난 1983년부터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고, 올림픽공원 조성과 맞물려 서울의 백제 유적 가운데 가장 잘 복원된 편이다. 길이가 50m가 넘는 웅장한 자태에서 막강한 왕의 무덤임을 짐작할 수 있는 석천동 고분군. 일제시대 처음 발견했을 당시만 해도 적석총 33기 등 모두 100기에 가까운 무덤들이 운집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가 파괴되고 적석총 3기와 2기의 봉토분만 남아있다. 역시 백제의 왕족이나 귀족들의 무덤인 방이동 고분군. 이곳에는 백제가 한강변에 도읍을 정한 이후부터 웅진으로 천도하기 이전까지 축조된 모두 8기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다. 한강 유역에 도읍을 정하고 500년에 걸쳐 강성한 왕국을 이루어낸 백제. 그러나 우리가 돌아본 백제의 흔적들은 성곽이나 고분들이 전부였고,
그나마 개발이 늦어졌던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만 남아있다. 도시 개발의 미명 아래 또 얼마나 많은 백제의 유물들이 사라져버렸을까. 풍납토성은 복원된 400여 미터를 제외하고 대부분 잘려나간 상태로 건물이 들어서거나 심하게 훼손돼 있다. 누가 이곳을 백제 한성시대의 자취가 남아있는 유적지라 할 수 있겠는가. 풍납토성 강 건너편에 위치한 아차산. 지금은 공원으로 한가롭기만 한 아차산에는 백제의 아픔이 서려 있다. (475년) 겨울, 고구려 장수왕이 3만의 병력을 이끌고 백제를 침공해서 한성시대 마지막 왕인 계로왕을 참수했던 아차산성. 한성시대 500년의 종말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한성 백제의 함락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당시 백제는 고구려와의 끊임없는 전쟁과 백성들의 원성을 산 대규모 토목공사로 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다. 21대에 걸쳐 강성한 왕국을 건설했던 한성시대는 그렇게 고구려의 말발구발에 종말을 고했다. (7세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게 백제로서는 제일 큰 과제였습니다. 고구려의 힘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거냐. 이것은 백제가 택한 거는 남하에 내려오는 그 힘에 대해서 백제도 힘으로 저항을 하는 거죠. 이 저항이 때로는 크게 성공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보합세를 유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이 관계가 이제 좀 되풀이 되어집니다. 한번 잘 나갔을 때가 크게 성공을 거둬서 소위 이제 건초고왕 때입니다. 건초고왕. 그는 한성시대뿐만 아니라 700년 백제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정복군주였다. 삼국사기에도 그가 4세기경 황제를 상징하는 황색 깃발을 앞세워 한강에서 대대적인 군대 사열을 했다는 기록이 보이듯이 그는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백제 전성기를 이끌었다. 그는 남쪽 마한 세력을 병합하고 북으로는 고구려 평양성까지 진격해 영토 확장의 절정기를 이룬다. 그렇다면 아주 작은 국가였던 백제가 근초고왕대에 이르러 어떻게 갑자기 강력한 정복 국가로 나설 수 있었을까? 그 의문점을 중국 25사의 하나인 진서에서 풀어보기로 하자. 요동 지역의 강국 전현의 국왕이었던 모영황대 기록인 모영황제기에 보면 서기 345년 만주에서 전현에 포로가 된 병사들의 국적이 나오는데 그중 고구려, 우문, 단부와 함께 백제가 보인다. 그렇다면 당시 만주 지역에 백제가 있었다는 것인가? 또한 중국 정사 가운데 최초로 백제국을 독립해서 기록하고 있는 송서 백제전 천머리에는 백제는 원래 고려, 즉 고구려와 함께 요동의 동쪽 천여리에 있었다고 기록돼 있어 역시 백제가 고구려와 함께 이미 만주 지역에 존재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치 통감에도 백제가 만주에 있었던 부여국을 서쪽의 전현 근처로 몰아붙였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이런 기록들은 바로 4세기경 근초고왕대를 전후해 만주 지역의 백제가 한강 유역의 백제와 통합하여 한반도의 강력한 세력으로 급성장했다는 소위 만주 백제설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 지역에 있었던 백제는 또 뭐냐라고 하는데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주 지역에 백제가 있었는데 1차 이동해서 지금 한강유역에서 국가를 형성했고 그다음에 4세기 후반경에 2차 이동해서 한강유역에 있는 백제 세력을 아우르고 세력 교체, 다시 말해서 왕실 교체를 단행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백제 역사를 보면 시조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온조도 시조고 비류도 시조입니다. 이것은 두 개의 왕실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러한 두 개의 왕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실이 교체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움직일 수 없는 근거가 되겠고 바로 이러한 것을 놓고 볼 때 만주 지역의 백제하고 한반도 지역의 백제 두 개의 백제가 공존한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해명이 되는 것입니다. 만주의 백제가 한강 유역에 내려왔다는 것은 고고학적인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서울 석천동 고분군에서 발굴된 적석총은 4세기에 이르러서야 한강 유역에 갑자기 나타난 전형적인 만주 지역의 무덤이다. 4세기 이전까지는 이러한 적석총은 아예 만들어지지 않았고 토광묘만이 발견되고 있을 뿐이다. 즉, 적석총은 4세기경 만주 백제 세력과 함께 내려온 무덤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단순한 보병전 수준이었던 군대가 근초고왕대에 이르러 만주 지역의 유목민족에서나 볼 수 있는 기마전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만주 백제설의 근거로 꼽히고 있다. 4세기 후반에 등장해서 무서운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서 만 지역을 제패하게 된 근초왕대의 그 정복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왕이 전쟁의 선두에서 작전을 직접 지휘하는 친정, 그리고 대규모 약탈전, 그리고 확보한 물자를 이제 분배하는 이러한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유목형 군주 형태의 전쟁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백제의 본래의 그 근거지가 만주 지역이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고구려를 사이에 두고 만주의 백제가 어떻게 한성 백제와 하나로 합쳐질 수 있었을까? 당시 만주 백제가 해상을 통해 내려왔다면 이동이 쉬웠겠지만 지상 이동은 반드시 고구려를 통과해야만 했다. 그러나 바다를 건너지 않고 고구려를 내려올 때 당시 고구려가 그 이동을 그대로 두었을까라는 의문점이 여전히 남게 된다. 이러한 설이 뒷받침되기 위해서 또는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그 만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만주 백제의 실체를 증명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는 4세기라고 하게 되면은 이미 고구려가 강력한 고대 왕국을 형성했던 그 시기인데 이 공간적, 시간적 이거를 타넘어 가지고 과연 이 만주에 있던 백제의 세력이 과연 고구려라고 하는 영토를 뚫고 한강유역까지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한강유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백제를 복속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두 가지의 큰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이 만주 백제 국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을 끼고 펼쳐져 있는 백제의 두 번째 도읍지 공주 웅진. 475년 겨울 고구려에 의해 한성이 함락당하자 계로왕의 동생 문주왕은 백제 세력을 이끌고 그 이듬해 봄 서둘러 이곳 웅진 공산성에 왕성을 짓고 새로운 왕도를 꿈꾼다. 두 번째 도읍지 웅진은 차령산맥과 금강이 적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천혜의 요새였고 금강 유역의 풍족한 평야 또한 도읍지로서 손색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웅진 시대의 개막은 순탄치 않았다. 웅진 시대는 지금의 부여인 사비로 천도하기까지 문주왕에서부터 성왕대에 이르는 모두 5대에 걸쳐 63년을 보냈다. 그러나 바로 이곳에서 5명의 왕 중 3명이 피살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이 또한 백제사의 하나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 해답의 열쇠는 사택지적 당탑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당탑비는 백제 최고 벼슬인 대좌평에 오른 명문 귀족 사택지적이란 인물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성시대에는 양대 귀족이었던 진씨와 해씨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웅진과 사비시대로 들어와서는 비문의 주인공인 사씨와 같은 금강유역에 기반을 둔 토착 세력들이 8대 성씨를 이루면서 새로운 귀족 세력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들 귀족 세력들은 한성에서 쫓겨내려온 왕권을 위협하기에 이른다. 웅진 지역, 그 금강유역이죠. 금강유역의 이 세력들의 지지, 이게 없으면은 왕실의 안성도 상당히 도모하기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 같고, 그 판단에서 이제 이 지역 세력들을 중앙으로 이제 적극 등용하는, 뭐 흔히 신진 세력으로 표현됩니다. 이 지방의 신진 세력들을 등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이제 정치적 기반을 삼고, 그러면서 이제 한성에서 내려온 구귀족들하고 일정하게 이제 그 세력 균형을 기하도록 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것은 이제 8대 성씨인데, 8대 성씨가 강할 때는 왕권이 쇠약해서 암살당하는 경우도 있고, 왕권이 강할 때는 또한 마찬가지로 귀족 세력의 분열을 가져와서 귀족 세력의 그 몰락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때로 왕권이 미약할 때는 백제는 그 신라의 그 왕녀 또는 귀족의 딸을 그 왕비로 삼아서 그 왕권을 신장하는 그러한 결과도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서로 반복되면서 백제 전체를 678년을 이어왔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웅진시대 왕실의 비극은 문주왕에서부터 시작돼 그의 아들 삼근왕 그리고 동성왕대에까지 이른다. 한성을 고구려에 빼앗긴 백제 왕실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고 새롭게 등장한 귀족들로부터 끊임없이 도전을 받게 된다. 웅진에서 군대를 장악하고 왕을 위협하던 병관좌평 해군은 백제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자객을 보내 문주왕을 살해한다. 그리고 귀족들의 세력 다툼 속에서 즉위한 삼근왕 역시 15 어린 나이로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다. 또한 귀족 세력을 눌러 왕권을 다져나갔던 동성왕마저도 사냥을 나갔다가 묵게 된 마포천이란 곳에서 평소 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웅진의 귀족 백가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 왕권을 다시 세웠던 동성왕께서는 이 웅진 지역에 새로운 왕도를 구성하기 위해서 안간 노력을 다 합니다마는 결국은 이 공주라고 하는 지역이 너무나 지리적으로 협소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 이후 무령왕과 성왕의 뒤를 이어서 성왕 16년, 즉 538년에 이 백제는 다시 사비 지역으로 도읍을 옮겨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웅진시대라고 하는 시대는 백제 사상에서 정치적으로는 암흑기였지만 그 암흑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로 탄생하게 되는 그와 같은 시대가 바로 이 웅진 도읍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 사비 부여. 근초고왕 시대와 같은 중흥을 꿈꾸었던 사비시대 백제는 부드럽고 풍요로운 문화를 일구어냈다. 그렇게 사비는 백제 최고의 예술혼인 금동태 향로를 빚어냈다. 백제 문화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금동태 향로의 윗부분에는 신선과 상상의 동물이 새겨져 있어 당시 귀족 사회에서 유행하던 도교 사상을 엿볼 수 있고, 또한 백제 민중들에게 널리 퍼져 있던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 문양이 향로를 떠받들고 있다. 이처럼 금동태 향로에는 서로의 조화를 통해 이상향을 꿈꾸었던 백제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루지 못한 이상을 백제인들은 이미 그 향로에 담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이상향을 채 펼쳐놓기도 전에 왕국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갔다. 패망의 역사를 짊어져야 하는 백제. 그들은 쓰러진 왕국의 땅에 그들의 혼과 그들이 꽃피운 문화마저도 묻어버린 것일까? 삼국을 합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통일신라의 고도 경조. 이곳에서 우리는 황룡사터에서 나온 통일신라의 와당을 볼 수 있다. 이 와당의 모습은 백제 고유의 연꽃무늬 와당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데 바로 황룡사 구충탑을 짓기 위해 신라 땅을 밟은 아비지와 200명에 이르는 백제 장인들의 손에서 전수된 것이다. 백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백제 멸망했다는 그런 언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백제는 엄연히 통일신라에 많은 영향을 줬고 또 신라들 935년에 막을 내리는데 그 후 고려시대, 고려청자나 고려시대 탑은 전부 백제계통입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오히려 살아서 고려시대를 통해 가지고 조선시대를 지나서 오늘 것까지 우리 민족의 혈관에 맥박을 치고 있는 게 거기 백마강 구들의 나루터에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은 1300년 전 바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사라진 왕국을 따라간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는 백제 여인 진원제. 이 넋풀이에서 강 위에 떠있는 오늘의 우리와 그 아래 잊혀져간 사람들 사이에 가로놓인 1300년 세월은 이미 그 경계를 허물고 하나로 이어진 것이다. 사람들에게 백제는 그렇게 가까이 있지만 700년 왕국의 역사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저 잊혀져 가는 것은 아닐런지. 백제사의 연구가 좀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래 여러 방면에 계신 학자들이 백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백제사의 연구는 이제부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백제사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시켜서 신라나 고구려 연구하고 균형 잡힌 그러한 그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가 복원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삼국시대사 연구를 올바르게 연구하기 위해서 백제사에 대한 그 이해 이것이 더 절실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는 것이죠. 지난 4월 천안시 성남면 용원리에서 백제의 대규모 무덤 유적이 발굴돼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4, 5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이 유적에서는 140여 개에 이르는 백제 무덤과 부장품이 출토됐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백제시대 고분으로는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 지배층만이 가질 수 있는 환두 대도와 완벽한 모양의 흑도 등 백제사를 연구하는 데 소중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땅의 주인이었지만 잊혀졌던 왕국. 그렇게 잠자고 있던 백제사의 수수께끼를 풀어주기 위해 이렇듯 백제는 닫혔던 땅을 열어 우리에게 뭔가 말하려 하고 있다. 이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차례가 아닐까.
백제 왕국의 기틀을 세우고 동아시아의 맹주로 떠오른 백제의 한성시대. 백제는 왜 한성의 도읍을 정했나? 500년간 눈부신 문화의 꽃을 피운 그 힘은 무엇이고 한성시대의 실체인 하남 위례성은 과연 어디인가? 대전문화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15부작 잃어버린 백제를 찾아서 제2부 백제 한성시대 500년에서 그 비밀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